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3회 기술사 시험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좀 생소한 문제 1교시부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무난 어떤 근거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학원 교재를 통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아이템들을 충실히 학습했다 그랬을 때 한 50에서 55점 정도를 맞을 수 있었을 때 무난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학원 교재라는 것은 과거 1회부터 뭐 100몇십 133회까지 쭉 오는 동안에 기출 문제를 토대로 빈도수가 높은 것을 정리한 게 학원 교재이기 때문에 100%를 섭렵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맞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60점인데 5에서 10점, 이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경험. 실무하면서 설계했던, 시공했던, 감리했던, 유지관리했던 뭐 이런 부분들의 경험을 녹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점수를 따는 것이 가장 쉽게 점수를 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안지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채울 수 없는 요 5에서 10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경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 시공, 뭐 감리도 되겠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또 문헌자료, 논문을 볼 수도 있고, 3번 기술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학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날 잡아서 도서관 가가지고 논문, 기술기사, 학술지 이런 것들을 쭉 발췌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좀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서칭하고 자기 것화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 생소한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통행유실 예측 공식 USLE, RUSLE 요게 나왔는데 토양유실 예측 공식이 뭐냐, 이것조차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영향 평가를 할 때 표층, 강우 때 표층이 얼마만큼 침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공식이 되겠죠. 언뜻 토양유실 공식 명칭에서 봤을 때는 토지대 관련된 문제처럼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강우 비가 뚝뚝뚝뚝뚝뚝 왔을 때 산지에 왔어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침식이 되겠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표층이 침식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수 흐름과 관련된 수리학적 문제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저 오픈북을 하더라도 저는 두 공식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USLE와 RUSLE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범용 토양유실 공식에서는 연평균 개념에서 침식량을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지역에 적합한 이러한 공식인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가 리바이스, 그러니까 결국 수정된 공식을 이용하는 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단일호흡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쓸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1300mm가 연중 왔을 때 이걸 따다다닥 나눠 가지고 평균 개념으로 했을 때 큰 재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300mm가 한 번에 단일호우로 내렸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일호우의 개념을 접목시켜서 어떤 좀 재해에 더 걸맞는 강우 모델을 가지고 지표, 침식, 해석을 하는 이러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교시, 3교시 액상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와. 두 문제나. 액상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액상화, 출제 빈도가 가히 높은 아이템이에요. 정말 높은 아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학원 자료실에 보면 매번 올려드리죠. 133회 시험 대비 해가지고 시험 전에 올려드렸던 주제별 학습 내용에 액상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쪽집게 선생이기 때문에 133회 액상화가 나올 줄 알고 주제별 학습 타이틀로 정한 것이 절대 아니죠. 왜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교재, 학원 교재라든가 플로우는 빈도수에 근거해서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다 해서 요번 회차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이번 회차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간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액상화 평가법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이루어졌었죠. 정의나 평가법.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생소한 게 예상 피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각이 됐던, 직접 기초가 됐던, 지중 구조물이 됐던 예상 피해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요런 류의 문제를 매우 좋아한다라는 특성이 있죠. 왜냐? 2, 3, 4교시 페이퍼 몇 장 씁니까? 저 같은 경우는 1P, 2P, 3P 3페이지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뭐 적게 쓰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자, 요 정도 수준에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액상화 타이틀 나왔다. 그럼 어때요? 정의 쓰고 개요 쓰고 메커니즘 쓰고 뭐 이런 거 하면 한 페이지 반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페이지 수를 채운다고 하면 얼마나 답안지의 구성이 알차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액상화 예상 문제점들, 피해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초보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뭘 써야 되지? 이런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학습하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 go to basic. 무조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본에서 출발한다. 사질토, 느슨한 사질토, 키워드죠. 느슨한 사질토 나왔으면 액상화. 그 다음에 진동으로 인해서 전단 저항력을 잃어버리는 현상. 정의 자체입니다. 정의 자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교각이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교량에서 교각이라고 하면 연직 하중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평 하중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직접 기초 바로 기초 지지력을 발휘하는 양호한 암질이 얕은 층에 있다. 직접 기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량 같은 경우 말뚝 기초로 든든한 지지층까지 이렇게 내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관 연직 부분에 대해서는 연직 하중 부분에 대해서는 말뚝이 충분히 지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안반층까지 내려갔다라고 보면. 그럼 연직 지지력 문제가 없어. 그럼 수평 지지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에서의 지지력이 상실을 해버렸다.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뚝에 수평력이 작용한다. 그랬을 때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그런가?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요거는 지우고 말뚝에 수평력이 발생을 했을 때 요러한 거동을 보일 거예요. 여기서 변곡점이 나서 베타분의 1이라고 치고 베타분의 1 심도라고 치고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표층 부분의 전단 저항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말뚝 부분의 수평 저항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교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교각이 이렇게 있었어. 깊은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교량 상판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수평 저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 상판이 낙교하는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초 지지력, 직접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지력 상실로 전단 파괴나 치마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지지력이 있는데 이렇게 원래 지지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지진동이 옴으로 인해서 내부마 찰각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랬을 때 파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세틀먼트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구조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러한 암거, 박스, 공동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단위 중량 자체는 크지 않은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단위 중량이 이제 중량이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지지력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물론 지지력이 상실해서 치마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고 얘는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자 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하중이 박스를 눌러주고 여기 위에 상제 하중이 있을 수 있겠죠. 등분포 하중이 됐던 집중 하중이 됐던 얘가 떠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내부 마찰각항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 얘는 떠오르려고 하고 얘는 저항하고 이런 힘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박스가 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항력 자체가 전단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특성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계산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가히 높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긴박한 시험 시간을 고려할 때 연직, 수평, 다층 집안에서 연직, 수평 흐름에 대해서 뭐 유도할 것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유량 계산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야 25분 동안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어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 계산 세 번째 거에서 보면은 누워있는 것으로 언뜻 봤을 때는 수평 흐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직 흐름이다. 요거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출제자가 세 가지 문제 제시어를 뭐 세 개 말고 그냥 하나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같은 맥락에서 2교시, 3교시 문제 또한 흑막이 근접 시공 시 어떤 문제인데요. 한 가지 제시어만 주어졌다면 보다 심도 있게 기술사다운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사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단시간에 얼마만큼 많이 푸느냐 보다는 어려운 문제들, 정말 일반적인 기술자들이 해치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기술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조금 심도 있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우리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직무 능력 평가를 하는 것처럼 단시간 내에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요걸 테스트하는 것은 조금 배제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교시 2번 문제, 군지수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지만 교재에는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군지수를 사용할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 뭐 거기까지 생각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은 2교시 1번 문제. 2교시 1번 문제. 성토, 점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교시 1번 문제인데, 포화된 점토층에 시공된 말뚝 주변에 성토가 시행되어 안밀치마가 발생될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마찰력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포화된 점토층 하면 그 다음에 말뚝, 이러면 그냥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토, 여기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얘는 뭘 말한다? 부마찰력. 자,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느슨한 사질토, 지진, 이러면 타이틀 문제에 액상화라고 안 지워졌어도 액상화라는 거예요. 액상화. 그죠? 그 다음에 가시설, 흑마기 가시설, 플러스 점토, 굴착, 이랬을 때는 뭘 검토하라는 거예요? 히빙이지. 히빙을 검토하라는 거고, 대신에 이거 말고 사질토, 지하수위, 이런 게 있을 때는 파이핑, 높은 지하수위, 지하수위, 파이핑,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엔 부마찰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마찰력도 액상화와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수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교시 2번 문제, 터널 붕괴 유형과 발생 원인. 너무 특별한 게 없는 평범한 문제죠. 평범한 문제. 특별한 제시어가 없다. 제시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막장면에 터널 막장면에 뭐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게 없고, 아니면 뭐 도심지 천층 터널, 얘가 뭐 높지 않고, 뭐 이런 제시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서 터널 붕괴 유형이 막장면이건 천장이건 어디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신 있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4번 문제, 전기 삼투공법. 이거 역시도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죠. 개요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집안에 플러스 극의 전류를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흘려보냈을 때 물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모인 흙을 집수해서 펌핑을 해서 강극수를 배제하겠다. 이런 원리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연구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교시 2번 문제, 132의 시험대. 이것도 3교시 2번 문제, 어떤 문제였을까요? 한번 볼게요. 3교시 2번 문제는 터널 굴착 시 쉴드 TBM 공법의
입장 앞 관리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교시 2번 132회 시험 대비 핵심 정리. 네, 주제별 학습에 공교롭게 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죠. 당회차에 안 나오더라도 주제별 학습을 꾸준히 차근차근 자기 거와 한다면 언젠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TBM 막장 안정 방식, 토합식이냐 이수식이냐, 토질에 따라서, 키워드예요. 키워드. 토질에 따라서,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추가한다면 좋은 답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요행을 바라기보다 언젠가 출제될 문제에 대해서 차곡차곡 지식을 축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4교시 2번 문제. 안반사면 안전검토 시 페이스 매핑. 다소 문제의 초점이 조금 흐려서 포괄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다만, 자, 이런 문제의 경우 맥을 유지하되 스스로 자신 있는 방향으로 답안을 이끌어가면 되겠습니다. 매핑 결과 평사투영,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면 방향, 그 다음 전리 방향 각도,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이게 파괴가 난다 안 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안전율로 토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요런 어떤 개괄적인 결론만 우리에게 토스해 준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지표 지질 조사를 나가게 되면 전리면의 방향과 각도만, 경사만 추출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 거칠기, 안반의 거칠기, 그 다음에 요 충전물, 점토가 쌓여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성이 짧으냐 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반사면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각도를 보니까 주양경사를 딱 정해갖고 와서 보니까 평면 파괴 오케이 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연장성이 이것처럼 그 그림처럼 되게 짧다면 얘가 평면 파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냐, 끊어져서 이 부분은 강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설령 이 부분에서 강도가 미발현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버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파괴가 나려면 연장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얘가 슬라이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평사투영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풍화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리면 사이에 충전물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두 개의 안반 사이가 이렇게 있어서 갭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안반 1, 안반 2 이제 분리면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점토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 내부 마찰각 항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의 내부 마찰각이 30, 35도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10도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낮은 각도에서도 슬라이딩 파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야, 사면경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기 왜 앵커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 있지? 이런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평사투영법은 사면 높이도 알 수가 없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율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사투영에서 가능성이 점쳐지는 파괴 형태에 대해서는 한계 평형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4번 문제. 4번 나트의 안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네요. 나트 공법 나왔다 그러면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집안 자체의 강성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죠. 시간 의존. 시간 의존.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 시간 내에 지불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을 하면서 안정적인 터널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틈 공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두 가지를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에 근거해서 집업 반응곡선 터널의 시간 의존적 거동, 집안의 아칭, 하중 분담, 그 다음에 지보제 보조공법 등을 조합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기술사 시험 총평을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 교시별로 어떤 모범 답안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답안이 학원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은 또 질문 방에다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